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이 방송을 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는지요. 이 방송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방송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가면요 댓글에 사인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방송 이 스튜디오에서는 잘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정훈 선생님은 뭐 매일같이 1등을 하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김한철 TV, 방송 나가는 모양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한 5분여 이상이, 방송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것저것 좀, 뭐라 그럴까요?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잘 나온다고 하네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정상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역시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게 반짝 여론이 이제 좀 올라간 게 아니고 이 견고한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리얼미터 측에서도 이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 이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심야 방송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이 수사하는 이 검사들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이 좌표 찍기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좌표 찍기도 제대로 못해요. 이 바보들 같이. 엉뚱한 사람 이름 갖다 좀 올려놓고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한마디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구죠? 이재명이 이거 구속영장 치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니냐. 왜? 좌표 찍는다고 해서 뭐 없는 죄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이 워딩은 뭐 비교적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점잖은 그런 소프트한 이 워딩이지만은 상당히 분노한 느낌을 줍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예. 뭐 이럴 때 기분 안 나쁘면 그게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이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죄질이 나쁘다. 이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판사의 의견까지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 식당 매일같이 지금 이 보도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그리고 또 다른 매체의 보도를 보면요. 우선 국회 바로 코 앞에 이 9층 빌딩 거기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이제 국회 코 앞까지 진출했어요. 이 정도 보면 대담한 중국의 이 흑색 사업체다. 흑색 공장의 사업체가 중국식당 아니냐. 왜냐하면 뭐 한국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식당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사업을 운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간첩 활동을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중식당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세간의 의혹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혹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오늘 또 새롭게 나와 있는 이 중식당의 실체 그리고 이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이 국내 그다음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요. 중국의 미인계 공장 뭐 중국 공장 미국에서도요. 제일 노골적이고 이 공세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 공장 활동 중국과 러시아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공작 세계에서 미인계는요. 기본 중에 사실 기본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대단하게 미인계 공작을 한 징후가 나타났어요. 뭐 여러분들 이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실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정치인 실명까지 예를 들면서 미인계 공작 심각하다 이런 그의 워닝을 주고 있어요.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이 관련 기사의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선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그래서 지난번에 41.1 했는데 41.2 그리고 부정평가는 56.8 했는데 56.6.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월 세 번째 주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설 때는 비교적 한 3% 정도로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평가율이 빠지는 것도 12월 둘째 주에 58.8에서 56.8로 한 2%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판국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완고한 뭐라고 그래요? 지속 가능한 상승 추세에 돌입했다. 이 반짝 강세가 아니다. 그래서 40% 안착이 이제 제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뭐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리얼미터 측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바로 직전 주 조사에서 지난 6월 이후에 24주 만에 40%선을 회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요 소폭이지만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자 그리고요 이 긍정평가 이런 이제 긍정평가가 사실상 7월 1주 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초반 30% 초반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1월 세 번째 주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요 이 긍정평가를 보면 인천 경기 지역에서 3.4%, 그리고 50대에서 4.4%, 60대가 3.0%, 무당층이 5.1% 이렇게 리드를 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서울에서가 높네요. 3.2. 그리고 P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요. 3.1. 그리고 20대도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3.5.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네요. 3.7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과 TK 지역에서의 이 부정평가가 높은 점이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23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어요. 40%를 회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41.0으로 나왔고, 민주당은 0.8이 빠져서 42.9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1.9로 이제 오차범위 내로 자꾸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리얼미터 측의 수석 전문위원인 배철호 전문위원이 해석한 거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 이거는 이제 일간 집계 기준으로 최근 2주 연속 하루도 40%선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 있는 것이고, 이게 바르자면 이제 일종의 이 지지층을 확고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별로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2주면은요 14일이잖아요. 근데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40%선을 유지했다. 이 얘기는 이게 반짝 강세가 아니다. 안정적으로 40%대에 이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안정적인 상승 기조 40%대로 진입을 하게 됐느냐? 우선 이태원 국정조사가 이제 활동이 개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됐고, 즉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안정적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이제 당 대표 선출과 관련된 룰 개정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부 갈등 요소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0.8 비교적 좀 많이 빠졌는데, 이 얘기는 신현영의 닥터카 탑승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즉 소환 조사, 소환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윤 대통령 이제 40%대로 이제 딱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저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구정 때까지 해서, 그리고 지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기준, 취임이 아니고 당선 기준 3월 달까지 해서는 한 40% 중반에서 40% 후반까지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저도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로 제가 40%대 연말이 되면 40%대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국면이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바 있는데, 그 예측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 일관성이 우선 가장 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스킨십이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우리 국민과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뛰어난 대통령이다 평가를 종종 하고 있는데,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대통령이든 뭐 일반 뭐 국민이든 다 시행착오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누가 시행착오의 그런 이 빈도수를 줄이느냐, 그리고 이 시행착오가 일었을 때 누가 빨리 그거를 정정하고 정상 궤도로 돌입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인간이든 국가든 간에 승패를 이 가름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반에 뭐 아무래도 뭐 정치판 한 번도 기웃거리지도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테고, 조금 뭐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또 본인의 또 뭐 당연히 고집도 있을 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흔들렸는데, 학습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빨리 그거를 커렉션을 빨리 교정 정정을 빨리빨리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신뢰의 시그널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40%갈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당선 1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 50%뭐 초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40% 중후반대로는 최소한 5%대 이상의 안정적 상승세는 유지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이 학습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도 봐야 되는데, 왜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동안에 이 민주당의 독점, 이 독재, 이게 아주 뭐 신물이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민주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염증, 이것이 이재명이 와서 좀 고쳐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피로도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이런 것도 반사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줄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습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제 당권 이 주자들 간의 이 합종연회, 그 가운데서 갈등 요인이 지금 내재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요인이 과연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요거 그러니까 멋진 당권 주자들의 이 게임이 벌어지느냐, 아니면은 지저분한 게임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과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심이 이 당은 뭐 영향을 안 준다 하지만은, 윤심이 아니 뭐 대통령이 당에 영향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다만 문제는 뭐냐? 지금의 시대가 공정과 상식, 정의 시대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과 정의, 이 캐치프레이즈, 이 키워드에 반하지 않는 방향에서 대통령의 윤심이 나오고 작동이 되고 전달이 돼야지,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 큰 틀의 개념을 짓밟으면서 윤심이 당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은 대통령도 또 정당 지지도 떨어져서 40% 아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시행착오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뭐 2024년 선거가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잖아요. 1년 한 뭐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총선이 임박해 오고 있는 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실수할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이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 요인이 51대 최소한도 49%라도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 이제 이 뭡니까? 이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민주당에서 16명 좌표 찍은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조리돌림 하라고 공개 선동하는 것이다. 저도 어제 심야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개딸들한테 사인 주는 거라고. 다 개딸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문자 폭탄 보내라, 이거 사인 주는 게 선동하는 거로 했는데요. 다 생각들이 다 비슷해요. 이거 뭐 선동하는 거예요. 계속 선동. 왜?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이 아는 게 뭡니까? 첫째로는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로는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잘하는 거, 이재명이 포퓰리즘. 딱 요거지 않습니까? 요걸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조리돌림 선동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없는 죄가 어디로 가느냐?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렇다고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원칙대로 이거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넓게 해석을 한다면.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한 이 워딩을 그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는 거, 그리고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거, 이거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힌 이 혐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뭐 선동질하고 또 이 뭡니까 부인하고 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이런다고 해서 검찰이 있는 죄, 이미 밝혀진 죄 몇 개 빠질 것 같으냐? 못 빼준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소환했는데 소환을 안 하면 체포동의안 돼야 되고, 체포동의안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봐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일련의 사법 시스템, 이게 멈추냐 이 말이에요. 안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사 절차대로 모든 사안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김의겸이가 그랬잖아요. 이게 어두운 역사로 했잖아요. 이 검사들이 어두운 역사. 기록을 남겨줘야 된다. 그리고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 누가 나서고 있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된다. 어제 이 김의겸이가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요거를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비판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어두운 역사에 남겨야 되느냐. 어두운 역사 속에 남을 사람은 이재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역사에 반드시 이재명과 김의겸이는 한 패거리로 우리가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도 비판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비슷하게 했어요.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다른 의미. 이게 다른 의미가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똑같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저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제가 어제 심야에 비판한 거하고 한 장관이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는 이 포인트가 거의 똑같아요.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 국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김의겸과 이재명이가 벌이고 있다. 거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이재명과 한동훈이를 죄송합니다. 김의겸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압도적인 비판과 견제 여론을 조성해서 언제든지 이 검찰에서 부른 일시에 반드시 출두를 하라. 만약에 출두를 못할 경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이 시스템에 맞게 소환 일정을 재조정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얘기한 거 아주 잘 얘기했고요. 문제는 또 뭐냐? 제가 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상현 공공수사 2부장인가요? 이 선거법 관련 수사는 공공수사 2부장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또 이 얼굴을 갖다 꽂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그 얼굴에 올려놨어요. 이름은 이상현 부장검사인데 거기 사진은 말이죠. 중앙지검의 성상헌 1차장 사진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뭐냐. 야, 이 사람들 참 정말 시원찮네. 이거 좌표 찍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네. 결국 이제 성 차장 검사가 결국 이 피해자가 되네. 이러한 조롱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비판, 시중 여론도 그렇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민주당의 이 박범계, 즉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이름도 되게 길어요. 이 위원회에서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문은 뻔한 얘기지만은요.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또 얼마나 이 천면피한 입장문을 내놨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뭐라고 내놨느냐? 이렇게 내놨어요. 이 오류 부분 이렇게 이제 이상현 부장검사 이 오류된 이 부분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낸 거 다시 한번 이 오류가 난 거 이거를 유감을 표명하고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 이렇게 내면서요. 이 김의겸이가 어제 1차 입장을 낸 거하고 비슷해요.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어제 이제 김의겸이도 그랬잖아요. 지금 16명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검사 이 수사하는 검사가 90명, 이재명 수사검사가 60명, 총 150명인데 상황을 보면서 이 검사들의 이름을 전부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오늘 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이쪽에서도요.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제도화하도록. 이거를 제도화한대요. 제도화.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제 법조인 여러분들 중에서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 조리 돌린 좌표 찍기 이거 하고 있는 것이 법상으로는 뭐 위반되는 내용이 법적으로 보면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관련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 찍기에 동참하는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공주에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이렇게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찬대도요. 이게 본래 박찬대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표 찍기 웹
대자보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찬대가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을 널리 공개하는 것은 정보이고 아닐 때는 좌표 찍기냐 오히려 더 공개하단다. 뭐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럼 이걸 말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대응 조치로 당당하게 맞서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수사 이 좌표 찍기까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중국의 미인계 공작의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요. 조선일보가 이 태평로 칼럼 이하원 국제부장인데요. 이하원 국제부장이 쓴 태평로 칼럼을 보면 우리 국내 정치계에도 중국의 미인계 의혹이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서 비밀 경찰서만 운영했겠느냐? 아니올시다라 이거죠. 이게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것은 이 반체제 인사들도 단독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내에서 이 불법적인 정보 활동을 하는데 이 가상 기업체, 이 첩보학에서 말이죠. 이 가상 기업체 운영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기본으로 뭐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고 그 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 흑색 정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처럼 이 중식당도 중국의 흑색 공작 활동, 정보 활동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에서 100여 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야말로 이 스파이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비밀 경찰서만 했겠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 미인계 의혹도 있다. 그러면서요. 상당히 저도 이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여기 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희정 사건에서 미인계 의혹이 있다. 예. 그리고 선거계 학자 보석은 없었냐? 그래서 중국의 여기 이하원 국제부장은요. 중공이라고 돼 있어요. 중공의 국내 침투를 막지 못하면 문어에게 먹히듯 먹혀버릴 것이다.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실예를 들으면서 실감나게 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인계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안희정 지사의 이런 그 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중에 중국의 미인계 공장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나왔지만은 차기 대선 주자의 성폭행만 부각이 되면서 묻혀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뭐냐? 2017년도에 말이죠. 추고홍 당시 주한 중국 대사 이 부부가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의 콘도 상하원으로 이 안희정 지사에 의해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자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 부부가 같이 이 상하원으로 초대됐으니까 안희정 지사도 부부가 이 상하원 초대소에서 이제 같이 잔 거예요. 그런데 상하원 빌라 2층에서 이 안희정 부부가 자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이 수행비서 이 K씨 이 사람이 새벽 4시에 침실에 들어왔다. 이런 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안희정이 부인이 재판 과정에서 이 수행비서가 밤에 두 부부가 자고 있는데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데 이 K씨는 이게 부인했다. 부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뭐냐? 상하원에 함께 묵었던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중국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냐? 이 여성은 주한 중국 대사가 데리고 온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말이죠. 이 수행비서 우리 안희정 지사의 이 여자 이 수행비서가 안희정 지사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안희정 지사 휴대폰에다가 옥상에서 2차를 기다렸다.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놀래갖고 이거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복도에서 올라가서 이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잠이 들은 것이지 그 안희정 부부가 잠자는 침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요. 안희정 지사는 이 중국 여성하고도 그 이전에 공식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요. 2심 재판부도 이 중국 여성의 미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수행비서 여성 수행비서가 복도에 있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중국 대사가 데리고 온 이 여성이 일종의 안희정 지사에 대한 미인계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말이죠. 이 일종의 이제 영향력 공작인데 이 영향력 확대 공작은 뭐 여러 나라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한두 번 이 보도가 나온 게 아니고 지난 11월에 캐나다 총리도
지난 2019년도 총선 때 최소 11명의 후보가 중국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는 미 중간 선거 때 중국이 또 개입한 정황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전한 바 있고, 또 이 호주의 국가안보정보원에서도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중국 정부기관이 또 이제 포섭하려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천인 계획이 있어요. 천인 계획이 있고 만인 계획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력한 인사들을 포섭하는 계획이 1000명, 10,000명. 그래서 천인 계획, 만인 계획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인 학자 44명도 포섭된 사실이 일본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장의 특징은 뭐냐? 은밀하고 이 커버트, 그다음에 강압적이고 코어시브, 그다음에 부패시키는 거, 커럽션, 커럽팅. 이 3C를 특징으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공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92년도 우리 수교한 이후 한국에도 진행돼 왔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당연하죠. 예. 이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죠. 그럴 가능성. 그런 지금 아주 재밌는 기사를 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국 비밀경찰서 지금 송파구 그야말로 뭐죠? 이 고수부지 바로 옆에 한강 배후에 딱 띄워놓은 식당이 바로 중국 비밀경찰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이 말이죠. 이 식당이 2022년도 재작년 말이네요. 딱 지금이 12월이니까 2020년도 12월에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건물 9층에도 지점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참 대담한 것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점을 왜 하필이면 여의도 국회 바로 코앞에 냈겠느냐. 이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영향력 공작 사업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의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9층 건물에 9층 빌딩에다가 이 식당을 내놓고 참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식당을 하는 사람이 중국 이 관영 매체 중국 중앙 TV, CCTV 서울 지국 간판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식당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이 관영 방송하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웃겨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중식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확실하게 참 수상하다. 이미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중국 공무원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화사 통신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식당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적자가 나는데도 수억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이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진핑 선전장이더라 이거예요. 시진핑 선전장. 자, 그래서 중국 이 주인이 중국 저명 인사들하고 찍은 이 사진들이 쫙 50 몇 개인가요? 이 사진들이 아주 즐비하게 꽉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32장. 예. 32장이나 딱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이 뭡니까? 시진핑 이 홍보용. 그러니까 이 둥근 원판에 빨간색 바탕에다가 시진핑 사진을 딱 걸어놓고 그 사진 좌우로다가 이 중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를 딱 걸어놓고 큰 국기, 작은 국기. 이거는 이 국가 간의 관계죠. 외교 관계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이 식당 이 한 복판에다가 딱 걸어놓고 이런 것도 상당히 수상하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시진핑을 선전하는 책자가 아주 쭉 있는데 이 책자를 갖다가 여기 가격도 싸지도 않대요. 싸지도 않은 이 책자를 갖다가 이 선물로 이용객들에게 또 준다는 겁니다. 이 시진핑의 자서전, 국정 운영을 말하다 이런 이 대량으로 구입해서 또 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게 과연 아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치적으로 이 중국 정부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식당이겠느냐?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이런 의혹이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미 FBI 국장의 경우도요. 미국 내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이런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존재를 아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건 주권 침해고 사법 방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낸 바 있어요. 이게 이제 영국 가디언지가 지난 11월 달에 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말이죠. 미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이러한 중국의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찰이 이를테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라는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고 이는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준과 법 집행 협력 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미국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 미국 내에서요. 러시아와 함께 가장 어그레시브하게 도전적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인데, 만약에 이 스페인 인권단체가 공개한 대로 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밀 경찰서,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한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말이죠. 중국과 미국 간에는 어마어마한 스파이전이 벌어진 바 있잖아요. 아예 통째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이 총영사관을 아예 폐쇄시키고, 또 중국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시킨 것이 불과 2, 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런 스파이전을 때 대대적으로 상호 간의 보복 조치를 해요. 이게 냉엄한 정보의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밀 경찰서와 관련된 이런 이 보도들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꼭 자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